토트넘 허스퍼가 쾌조의 2연승을 기록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캡틴 손흥민 선수의 전술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영국 현지 언론의 평가와 반응이 따랐는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 이번 본머스전 승리 과정에 어떤 또 평점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활약했는지 포포투 한국판 한유철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트넘이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초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토트넘이 일단 이 개막전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살짝 아쉬운 스타트를 하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2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거의 완벽하다시피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 본머스전에서도 무실점, 다득점 경기를 펼치면서 2연승을 거두고 현재 3경기 연속 리그 무패 쾌조의 스타트를 하였습니다. 프리시즌 기간 동안 봤을 때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보면 3톱의 좌우 측면 공격수가 조금 너무 이제 윙플레이 위주, 좀 사이드라인을 밟고 다니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역할을 하게 되면 조금 영향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좀 걱정을 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본머스전 전반전을 보면 히샬리송이 원톱으로 나왔음에도 이전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했어요.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왼쪽 공격수로 출전을 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이제 박스 에어리어 안쪽, 하프스페이스 왼쪽을 중심으로 가져간 것을 볼 수 있겠고요. 히샬리송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내려오는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운데에서 공격적인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을 손흥민 선수가 빈 공간을 메우면서 보다 중앙 지향적으로 공격에 관여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전반전도 1대0으로 앞섰고 후반전도 한 골을 넣고 전체적으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이 전반전 기준 평점으로 봤을 때도 이제 득점을 기록했던 메디슨이 7.7점이었고 소파스코어 기준으로 손흥민 선수가 7.3점으로 굉장히 이제 준수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특히 전반전 히트맵을 말씀하신 대로 살펴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였지만 왼쪽 하프 스페이스뿐 아니라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 안 부근까지 조금은 중앙 지향적으로 움직이면서 슈팅도 한번 손흥민전에서 가져가기도 했었고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이 패스 성공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스프린트나 슈팅력, 양발 활용 능력 등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케인 선수가 빠지고 나서 그 역할을 조금 대체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덕분인지 다른 능력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패스 시도 자체가 많지는 않았어요. 15번인데 이제 그 중에서 무려 14번을 성공을 하면서 93%의 높은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 주목할 점은 이제 키패스 2회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케인 선수를 대신해서 플레이메이커로서도 역할을 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예, 경합도 전반전에만 5번을 해줬고 드리블 시도 2번 중에 1번을 성공을 했었는데요. 전체적인 기록을 놓고 이제 소파스코어의 평점을 보면 사실 이번 경기 지난 맨유전의 머시스트도 그렇지만 이 메디슨 선수에 대한 호평들이 있고 메디슨 선수가 이제 최고의 평점을 받았는데 손흥민 선수도 메디슨 선수와 같은 소파스코어 기준 8.0점으로 경기 최고의 선수로 나란히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없는 경기였는데 어떻게 활약했는지 좀 살펴보면요. 일단 전반 3분 만에 나왔던 장면인데 비수마와 빌링의 헤더 경합 상황에서 공이 뒤쪽으로 흘렀을 때 이 공을 손흥민 선수가 확보하고 이제 메디슨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문전까지 들어가서 이제 컷백을 했던 장면들이 이제 차단이 됐는데 보시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이 14분 이 장면 같은 경우도 메디슨 손흥민이 함께 조금은 관여한 전방 압박이었잖아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전에는 좀 침투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프 더 볼 움직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전 장면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온 더 볼 상황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직접 기회를 창출하거나 보다 적극적이고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메디슨이 이제 이 공을 건드렸고 손흥민 선수가 확보한 이후 내준 패스, 메디슨이 슈팅까지 가져가면서 2인 공격만으로도 슈팅을 만들어냈고요. 또 22분 같은 경우에는 역습 상황이었는데 메디슨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전방 위치를 잘 포착하고 길게 찔러준 공 손흥민 선수가 단독 돌파로 치고 가다가 컷백 내준 걸 사르 선수가 슈팅을 했지만 이제 골키퍼가 이제 막아내는 그런 키패스를 또 만들어냈고요. 26분 같은 경우에는 메디슨의 코너킥이 뒤로 흘렀을 때 손흥민 선수가 하프 발리 슈팅을 때리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전반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조금 이제 그래도 측면에 있다 보니까 본인의 장점을 마음껏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60분에 이 히샬리송이 빠지고 페리시치가 들어오는 과정 속에 맨유전처럼 손흥민 선수가 이제 중앙 공격수로 이동을 했죠.
히샬리송 선수를 대신하고 이제 페리시치 선수가 들어오면서 페리시치 선수가 아무래도 왼쪽 윙어 조금 더 직선적이고 측면에 지향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겹치는 모습이 자주 보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런 부분을 잘 인지를 하고 있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중앙 지향적인 움직임에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매긴 만큼 히샬리송 선수가 빠진 자리를 손흥민 선수가 직접적으로 메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시즌에는 페리시가 왼쪽 윙백이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어니까 겹쳤지만 이번에는 이제 왼쪽 윙포드인 페리시 그리고 중앙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다 보니까 동선이 겹치지 않고 서로 유기적인 패스가 됐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히샬리송이 나가고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손흥민 선수가 전방 연계 플레이를 하면서 64분에 추가골이 나왔어요. 지난 시즌이나 뭐 과거 같았으면 지금의 우도기 선수가 가져가는 모습을 손흥민 선수가 본래 했던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패스를 주고 침투하는 우도기 선수에게 지체 없이 패스를 건네면서 이제 득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기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도기의 뭐 크로스에 이은 쿠루세스키의 슈팅 과정도 좋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한 번에 빠른 타이밍에 정확하게 내준 패스가 아니었다면 나올 수 없는 골이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사실 토트넘이 계속해서 세 번째 골을 노렸는데 그 과정에도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메이커적인 역할을 하고 이제 기점 역할을 하면서도 이제 득점에 대한 욕심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과감하게 슈팅을 하는 장면인데 이 부분에서 본머스 수비가 내려앉은 모습을 보고 손흥민 선수가 지체 없이 자신의 장점인 왼발 슈팅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메디슨이 또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로셀소가 들어왔을 때는 본인이 슈팅을 욕심내기보다는 또 손흥민 선수한테 밀어주는 장면이 나왔고 이 86분 손흥민 선수의 왼발 슈팅이 있었지만 조금 빗맞으면서 무산이 됐었고요. 후반 추가 시간까지도 손흥민 선수가 뭐 사실은 이제 팀의 특급 도우미로서 많은 키패스를 만들었는데 추가 시간 5분에는 클루세프스키 선수가 오른쪽에서 밀어준 공을 손흥민 선수가 수비 2명을 버텨내면서 뒤로 빼주고 이거를 이제 벤 데이비스가 슈팅했지만 골대를 넘겼고 또 후반 추가 시간 6분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의 기가 막힌 스루 패스가 페리시치한테 이어지면서 페리시치가 슈팅까지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그런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소파스코어의 최종 평점이 8.0점이었는데 무엇보다 이제 공격적인 플레이를 중앙 지역에서 하면서도 85%의 패스 성공률에다가 키패스 4회로 팀 내 최다를 기록한 2경기 연속 최다를 기록한 이런 활약들 때문에 좋은 평점이 나온 것 같아요. 다른 매체들의 평점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메디슨 선수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매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쿨루셉스키 선수도 전반전까지는 조금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득점을 함으로써 이제 고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슨 선수와 함께 평점 8점대를 받았는데 이것만으로도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자신의 영향력을 얼마나 크게 떨쳤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과거 득점이나 뭐 공격 포인트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고 전방위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수로 발전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클루세스키 선수가 8.2점으로 폰몹 기준으로는 이제 경기 최고의 선수로 뽑혔는데 주목할 점이 토트넘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샬리송의 평점이 6.3점으로 패배한 팀에 준하는 좀 평점을 받았다. 결국에는 히샬리송의 부진이 손흥민 선수가 중앙 전방으로 이동하게 됐던 또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후스쿼드닷컴은 이제 메디슨에게 8.0점 스타맨으로 선정을 했고 손흥민 선수도 7.3점으로 준수한 높은 평점을 받았는데요. 이제 다른 매체들 이제 공신력 높은 매체들의 평가를 좀 보면은 BBC 영국의 공영방송인데 여기는 이제 현지 팬들의 이제 투표를 통해서 평점이 정해지거든요. 메디슨이 조금 압도적으로 높은 8.18점으로 최우수 선수가 됐고 그 다음이 바로 7.49점의 손흥민 선수였어요. 그렇죠. 이제 이건 아무래도 팬들이 매기는 평점이다 보니까 보다 임팩트를 남긴 선수에게 높은 평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 선수에 이어서 평점 2위를 했다는 것은 팬들이 봤을 때도 손흥민 선수의 경기 내 영향력이 굉장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뭐 어시스트를 기록한 우도기 선수가 7.46점 그리고 무실점 수비를 펼친 판더펜 7.35점 그리고 계속해서 미드필드 라인에서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비수마가 7.34점인데 손흥민 선수가 7.49점이었고요. BBC의 경기 중 BBC 기자의 논평도 있고 팬들의 반응들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히샬리송 선수가 이제 고전했고 좌절했고 좋지 않은 결정들을 내렸다. 히샬리송 선수만 지금 토트넘이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좀 박한 안 좋은 얘기들을 듣고 있어요. 아무래도
히샬리송 선수에게 바라는 이제 센터포워드에게 바라는 득점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고, 근데 사실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도 득점이 없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외의 부분에서 영향력을 떨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히샬리송 선수는 이 경기에서 득점 외에도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터치에서도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포스트 플레이에서도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뭐 히샬리송 선수가 조금 좌절을 했다, 또 나쁜 결정을 했고, 뭐 히샬리송 선수가 빠진 이후에 토트넘이 뭐 볼을 되찾거나 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히샬리송 선수가 전방에서 좀 안 좋은 움직임을 가져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팬들의 평가를 보면은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줬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히샬리송 선수가 스스로 득점이 없다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 뭐 그럼 당연한 사실이죠. 히샬리송 선수가 센터포워드임에도 불구하고 득점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떨어지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이제 좀 그런 부분이 행동으로 나오면서 불필요한 옐로우 카드를 받았고 조금 이기적인 판단을 했다, 이 경기에서는 어떠한 영향력도 보이지 못했다 라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히샬리송 선수의 득점을 확신했지만 끔찍한 모습이었다 라면서 좀 실망스러운 평가를 내렸고, 이제 미넨으로 떠난 케인을 히샬리송으로 대체하는 것은 황당한 선택이다 라면서 히샬리송 선수의 움직임, 뭐 경기력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뭐 남은 이적 시장 기간 안에 새로운 공격수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뭐 이런 가운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또 중앙 전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또 90분 내내 손흥민 선수를 그 역할로 둘 수도 없고 시즌 내내 둘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토트넘이 2연승을 했지만 이제 전방 공격수에 대해서는 고민이 남은 상황입니다. 영국의 이제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도 이제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로 메디슨을 선택을 했는데 평점 8점이었고, 손흥민 선수도 이제 7점. 그러니까 뭐 8점 받은 선수가 메디슨 외에 비수마, 판더펜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평점 점수 기준으로는 손흥민 선수도 두 번째로 높은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역시 그 과정에는 추가골을 이제 기점 역할한 이런 부분이 있겠죠.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보다 뭐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지는 않았지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우도기 선수와 주고받은 그런 패스, 기점 역할을 하는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로스포츠 전반을 커버하는 유로스포츠도 이제 제임스 메디슨을 경기 최고의 선수로 뽑았는데 메디슨에게 평점 8점을 부여했고, 마찬가지로 손흥민 선수에게는 스카이 스포츠처럼 두 번째로 높은 점수대죠. 7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실점 수비를 한 판더펜이 대체적으로 이제 거의 메디슨급의 좋은 활약을 했다라는 평점 8점의 평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 런던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한테 7점, 히샬리송 선수한테 6점을 주면서 확실히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높았다라고 좀 본 것 같아요. 이전에 언급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풋볼 런던에서도 집중 조명을 했는데요.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뭐 직접적으로 드리블 돌파를 하거나 메디슨 선수의 뭐 패스를 받고 기점 역할을 하는 등 그런 부분에서 본머스를 몇 차례 괴롭혔다 라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이제 득점에 관여한 우도기의 패스를 언급을 함으로써 손흥민 선수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매겼습니다. 하지만 히샬리송 선수는 뭐 다른 매체들과 마찬가지로 좀 전방에 영향력이 없는 모습을 지적을 했고, 이제 불필요한 경고를 받은 부분, 또 득점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을 하면서 히샬리송 선수에게 분발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전반전에 뭐 괜찮다 잘못이 아예 없진 않았지만 특히 후반 들어서 또 골도 안 터지고 또 시간이 갈수록 고전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교체될 만 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또 다른 이제 런던 지역 신문이죠. 이브닝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 좀 더 편차가 컸어요. 손흥민 선수한테는 7점, 그리고 히샬리송 선수한테는 팀이 이겼음에도 5점이라는 엄청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7점을 받았고, 이제 코멘트를 보면은 최고의 모습은 아니지만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대부분 손흥민 선수에게 바라는 득점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여러 차례 좋은 터치를 가져갔고 토트넘의 뭐 공격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7점이라는 좀 준수한 평가를 매겼습니다. 예, 특히 이제 베럴 어택스라 얘기를 했는데 토트넘의 공격이 개선됐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관여했다라는 것, 특히 이제 중앙으로 이동했을 때 역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 이제 히샬리송이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대비되는 평가가 히샬리송의 경기력이 팀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 신경질적인 모습도 보였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거든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이제 인터넷 매체인 90미닛에서 물론 손흥민 선수한테 6점, 뭐 아주 높은 평점은 아니지만 히샬리송에게 준 5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대부분 뭐 똑같은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에게도 이제 아직까지 최고의 폼은 아니다라면서 득점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뭐 우도기와의 패스를 언급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전체적인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히샬리송에게는
이제 자신감을 잃은 모습을 보였다. 이전 매체들과 조금 비슷한 코멘트를 남겼고 후반전에 또 불필요한 경고를 받았다면서 좀 아쉬운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특히 이제 토트넘의 팬 매체 중에 가장 큰 규모죠. 스포츠 웹 같은 경우에는 히샬리송에게 아예 4점이라는 거의 뭐 최악의 평가를 하면서 결정적인 기회도 놓쳤고 자신감도 잃었고 경고도 받았고 그러면서 교체됐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손흥민 선수한테는 약간 뭐 조금 이해는 안 돼요. 전반전에 잘했는데 전반전에 이렇다 할 모습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히샬리송의 자리를 대신해서 중앙에서 뛰었을 때 다시 한번 활발한 모습 보여줬고 특히 두 번째 골 장면에서 우도기에게 훌륭한 패스를 줬다. 즉 중앙으로 이동해서 더 잘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의 영향력이 더 좋았다. 이렇게 좀 이제 중앙 공격수 최전방으로 배치됐을 때 더 잘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8월 한 경기를 더 남겨두고 있는데요. 8월 30일 수요일 새벽 3시 45분에 풀럼과 카라바오컵 2라운드 경기를 원정 경기로 치르고 또 A매치데이 전에는 9월 2일 토요일 밤 11시에 번리와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경기 또 원정 경기입니다. 3경기 연속 원정 경기로 치르게 되는데 토트넘이 이 2연승의 기세를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최전방 공격수 문제 그리고 아직 솔직히 이제 지금 현지 언론들이 좀 아쉽게 평가하는 게 손흥민 선수가 득점이 없기 때문인데 좀 득점을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컵대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트넘이든 풀럼이든 힘을 빼고 경기에 임할 수 있는데 히샬리송 선수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좀 득점을 통해서 자신감을 좀 더 북돋고 자신감을 찾아야 되는 선수들이 이 경기를 통해서 좀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함으로써 그렇게 된다면 토트넘의 향후 일정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손흥민 선수나 히샬리송 선수나 좀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이 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선발 출전은 아니더라도 또 카라바오컵을 조기 탈락하는 건 특히 뭐 좋지 않고 또 프리미어리그 팀과 맞대결이기 때문에 아마 벤치에 있다가 후반전쯤에 좀 이제 조커로 들어와서 좀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과연 손흥민 선수의 첫 골은 언제 터질지 또 첫 공격 포인트도 언제 나올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달라진 토트넘의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